평소에도 많이 일어나지만 연말, 연초 모임 많으시죠? 술 먹고 음주운전하거나 술 먹고 싸우거나 술 먹고 다른 사람 만지거나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건들 어떻게 대처할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신년회를 이미 거쳤는데 사건이 이미 발생을 했더라. 너무 걱정이 많으시겠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주운전인데요. 제가 검사 초임 때가 벌써 한 20년 가까이 전인데요. 20년 전에도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 위험하다, 술 마시면 차 두고 가라 엄청 강조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해야죠.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 술 마시고 나도 모르게 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횡단보도 같은데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 대기하다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 그러고 나서 아침에 그냥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경찰이 이미 출동을 했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운전대에 앉아서 잠들었는데 술 냄새는 엄청 나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음주운전은 아직까지도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인 사건이 이미 발생이 됐고 입건이 됐다.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경찰이든 수사관이든 법원이든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당연히 음주 수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전과, 특히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5년 내의 전과입니다.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보는데요. 5년 내의 전과가 뭐 두세 번 이렇게 많다. 그러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전과가 5년 내에 한 번 정도 있고 음주 수치가 낮다. 그럼 거기에 맞게 당연히 변론을 준비를 한 거고요. 그런데 뭐 음주 수치가 굉장히 높다. 그런데 전과는 없다. 그렇더라도 사실은 그 수치에 따라서는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맞춰서 변론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특히 제 느낌이지만 법관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보다도 전과를 중요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내가 5년 내에 전과가 한 3, 4번 된다. 그런데 이번 수치는 간신히 처벌할 정도의 수치인 0.05%, 소주 한 두 잔, 세 잔 정도의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실형 선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만큼 법관들은 전과를 오히려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요. 알코올 의존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이 아니더라도 내 행동 패턴상 술이 들어가더라도 운전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알코올 행위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치료를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변론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수사기관이나 판사한테 좀 어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문제점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지만 이번 사건 이후로 어떤 병의로 인해서 깨달았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고 지금 현재 치료를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양형자료로 비례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 외에 기본적인 자료들, 술을 마시면 안 되지만 그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경위,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어필을 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뭐 김모중법이라고 통과가 됐죠. 예전에 술탁이라고 했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운전이 끝나고 나서 내가 속상해서 술을 마셔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검사가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법이 통과가 되면서 아마 그렇게 하는 행위는 더 엄벌에 처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변론 준비는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음주운전 사건이 입건이 됐다 그러면 전과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맞게 적절한 변론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폭력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술을 마시게 되면 괜한 이런 게 발동이 돼서 뭐 옆에 사람한테 시비를 건다든가 지나치다가 별게 아닌데 수한 시비 끝에 폭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로 파출소나 이런 데 가보면 새벽까지도 이제 술 마시고 그렇게 싸우고 오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그냥 서로 화해하고 훈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검사도 겪고
겪었고 판사도 지냈지만 흔히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폭력 사건으로 입건이 돼가지고 경찰을 거쳐서 검사를 거쳐서 법원까지 오게 된다. 이 사건들은 그때 당시에 난동이라면 난동, 소란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을 사건이 많다. 혹시 잘못해서 시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서로 끝내는 것이 좋고요. 쌍방폭행인 경우가 되게 많아서 결과적으로 본인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폭력 사건의 경우에 수사관이나 판사가 염두에 두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전과고요. 벌금형 전과 포함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피해 정도, 상해 전치 4주 이상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중한 사건으로 보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일선에서 검사나 판사나 일했을 때는 3주 이하인 경우에는 그래도 중하지는 않은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일행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정말 일방적으로 싸움을 걸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선빵 날리고 어쩔 수 없이 나도 방어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싸우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관도 참작을 하게 되고요. 뜻하지 않게 연말, 연초 이런 모임들을 하고 나서 그런 폭력 사건에 연루되게 됐다. 그러면 본인 전과가 있는지 내지는 또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기억이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탐문을 해보시고 기억을 상기해 보시고 정도에 맞게 변호사하고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본인의 일생을 가를 수도 있는 성범죄입니다. 연말 연초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일부 클럽 같은 데서는 그냥 즉석 만남하고 나서 성관계라든가 그런 스킨십이 이루어졌는데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고소당하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도 회사에서 회식을 하게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상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윗사람이 스킨십을 하게 될 때 아랫사람은 그냥 윗사람이니까 그냥 참았다가 나중에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력에 의한 추행 내지는 위력에 의한 간음 이런 사건이 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평소에도 술자리가 있다 하면 많이 발생하는 사건인데 연말 연초에 특히 그런 술자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더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술을 마시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을 마시든 뭘 하든 간에 이성 내지는 동성 마찬가지입니다.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면서 그냥 나 혼자서 상대방도 웃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동의한 거야 그러면서 접촉하고 만지고 이건 당연히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들이 발생을 해서 나중에 고소되게 되면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어요 해서 그렇기 때문에 추행이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그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많고요. 술 취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시기도 지금은 아니고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 정말 뜻하지 않게 이런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냥 악수했는데 추행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죠. 어떤 경우는 격려의 차원에서 이렇게 한두 번 한 건데 그걸 추행으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억울하죠. 그런 경우에는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죠. 술 마시고 나면 다음날 본인들끼리 톡이든 문자든 이렇게 주고받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측에서는 너 어제 왜 그랬어? 너 어제 나한테 왜 그랬어? 이제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미안해. 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불리한 증거를 남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성범죄 관련 얘기가 나온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친구하고 얘기가 잘 돼서 사건화가 될 것 같지 않다 라고 하면 사과를 하시되 녹음이나 문자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과를 하시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고소를 할 거다, 고소됐다고 만약에 연락을 받게 되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어떤 내용으로 나를 고소를 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내용을 숙지를 해요.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하게 되는데, 고소장은 아주 초기에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고소장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변론을 할 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일관성 없는 진술로. 그 고소장 내용을 보고 하실 일은 그 내용을 숙지를 하시고, 내가 그 내용에 대해서 난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혐의에 대해서 인정 여부를 먼저 내 입장을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나 인정하겠다 라고 하면 빨리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접촉해서 뜻을 전달을 하고 합의를 보시는 게 좋고요. 부인하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라고 하는 친구가 범죄 사실이 있었던 그 전에 나한테 내지는 주변 사람한테 보였던 행동들, 그 다음에 범죄 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보였던 행동이나 말, 그리고 그 이후에 나한테 주변 사람한테 보였던 행동, 말 등을 최대한 증거와 함께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확보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변론을 하다 보면 본인은 그렇게 기억을 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신빙성이 부정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거를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혹시 주변 사람들한테 받은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유용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증거들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연말 연초에 모임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술 마시고 저지를 수 있는 3대 범죄, 음주운전, 폭력사건, 성범죄, 한번 이 사건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초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건들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었을 때 제 말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